아들이 군대에서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밥 해준 손으로 멱살을 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눈부신 햇살도 없는 회색 하늘 아래 한 노모가 부대 정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군복 입은 병사의 멱살을 부여잡습니다. 그 손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모성의 마지막 끈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병사는 겁에 질려 눈을 피하고 주변 장병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순간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진 그녀의 한마디는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내 아들,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건 단 한 통의 전화에 대한민국 육군 3스타 장군이 직접 움직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 실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인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강원도 정선의 작은 시골 마을, 집 앞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죠. 58살의 그녀에게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들 우석이에게 쓸 편지부터 시작해서요. 우석아, 어머니야.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구나. 감기 조심하고 밥은 꼭 챙겨 먹어라. 편지지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글씨는 초등학교 때 배운 그대로였어요. 남편 최경우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인숙은 여전히 혼잣말을 할 때면 여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우석이가 중2까지 진급했다니까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인숙의 하루는 반찬 가게 준비로 이어졌어요. 동네 식당 한쪽을 빌려서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지만 그녀만의 손맛을 찾는 단골들이 제법 있었죠. 특히 김치찌개용 배추김치와 된장찌개에 들어갈 무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을 정도였습니다. 인숙이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식당 사장 김말순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말순은 인숙보다 5살 어렸지만 늘 존댓말로 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인숙을 군대 간 아들 하나 보고 사는 엄마로 알고 있었거든요. 말순이 고마워요. 오늘은 우석이한테 보낼 반찬 좀 더 만들어야겠어요. 인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아들이 보내주는 월급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들 부대로 반찬을 보내곤 했습니다. 택배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것만이 아들과 연결된 유일한 끈 같았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일용직 일꾼들이었습니다. 인숙이 어머니, 우리 우석이는 잘 지내죠? 그럼요, 장교니까 편하게 지내겠죠. 그런데 인숙은 말을 멈췄어요.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아들의 전화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예전처럼 밝지도 않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 괜찮아요라고 먼저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뭘 걱정해요? 우석이는 아버지 닮아서 의젓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해줬지만 인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아들의 상태를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인숙은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1~2번이 전부였어요. 우석아, 엄마가 면회라도 갔다 와야겠구나. 인숙은 옷장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어요. 아들이 보내준 돈 중에서 아껴둔 10만 원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을 보려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내일 우석이 보러 가려고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단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지만 지금의 인숙에게는 그저 그리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가득 담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써서 넣었습니다. 우석아, 엄마가 직접 갔다. 오늘은 엄마가 해준 밥 먹자. 면회가 안 된다고요? 인숙은 당황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 2번, 택시 1번 갈아타며 6시간 넘게 달려온 길이었는데 부대 정문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명단에도 없고 상급자 허가도 없었습니다. 헌병은 차갑게 말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병사였지만 표정에는 전혀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인숙은 손에 든 도시락을 꼭 움켜쥐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언제 면회할 수 있나요? 저는 최우석 중위 어머니인데. 죄송합니다. 해당 부대 중위는 현재 외부 접견 불가 상태입니다. 외부 접견 불가가 뭔 말이에요? 가족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헌병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규정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인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명절도 아니고 그냥 평일 오후인데 어머니가 아들 보러 왔는데도 면회가 안 된다니. 게다가 외부 접견 불가라니 우석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럼 우석이한테 전화라도 연결해 주세요. 제가 왔다고 전해주시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인숙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6시간을 달려와서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아들이 왜 외부 접견 불가 상태인지도 모르고요. 이상하네요. 우리 우석이가 뭘 잘못했다고. 인숙은 혼잣말을 하며 부대 정문 앞을 서성였어요. 그때 부대 근처 식당에서 나온 아주머니 하나가 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네. 아들 면회 왔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이상해요. 어머, 그럼 전화라도 해보세요. 우리 식당에서 전화 쓰세요. 인숙은 고마워하며 식당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지갑 깊숙이 넣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적어준 전화번호였어요. 우석이가 군대 가면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이 번호로 전화해. 최진수 대장님이야. 내가 군 생활할 때 상관이셨는데 좋은 분이셔. 남편은 그때 술에 취해서 말했었어요. 인숙은 그 종이를 10년 동안 간직해왔지만 한 번도 전화할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면회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외부 접견 불가라니. 우석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육군본부 최진수 대장 비서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최진수 대장님 계시나요? 누구시죠? 저는 최경호 중령 아내입니다. 박인숙이라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경호 중령 부인이시죠? 저는 최진수입니다.
대장님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 남편이 아드님 얘기하며 부탁드린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 우석이가 면회조차 거절당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면회가 거절됐다고요? 최진수 대장의 목소리에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보다 진지해졌거든요. 네, 외부 접견 불가라고 하는데 우석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전화도 안 되고 인숙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석이가 어느 부대에 있다고 하셨죠? 37연대라고 했어요. 모 전방사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인숙은 주저앉았어요. 10년 만에 남편의 옛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과연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인숙은 부대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우석이와 연락이 닿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우석이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서울 국방부 본청 12층 최진수 대장의 집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육군 참모총장 후보자 검증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최 대장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비서관. 예, 대장님. 37연대 소속 최우석 중위에 대해 알아봤나? 예,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외부 접견 제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수 대장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35년 군 생활을 하면서 외부 접견 제한이라는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뭔가 큰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나 내리는 조치였으니까요. 이유가 뭔가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단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만 되어 있고요. 최 대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서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20여 년 전 훈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과 최경호 중령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경호야, 내가 부탁한 그 일, 내가 너무 늦었나? 최 대장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최경호 중령은 그의 부하였지만 동시에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최경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진수야, 내가 죽으면 우석이 혼자 남겨두게 될 것 같아. 그 아이가 군대 가면 좀 지켜봐 줄 수 있겠나? 그때는 그냥 술 취한 소리려니 했었어요. 최경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거죠. 비서관, 37연대 관할 사단장이 누구지? 김태성 준장입니다. 김태성? 최 대장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알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최우석 중위에게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사단장한테 연락해. 지금요? 지금. 비서관은 주저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삼스타 장군이 직접 사단장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최진수 대장은 육군 참모총장 후보자 검증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였으니까요. 대장님, 혹시 총장실에도 보고를? 총장실은 나중이다. 일단 김태성 준장부터.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김태성 준장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진수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준장, 미안하네. 밤늦게 전화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예, 말씀하십시오. 37년대 최우석 중위가 외부 접견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렸어요. 김 준장이 당황하고 있다는 걸 최 대장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게 부대 내부 문제로 인해 조치를 취한 것인데, 부대 내부 문제라니? 훈련 관련해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 대장은 눈을 가늘게 뜨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그건 직접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가겠네. 예. 여기로 오신다고요? 응. 내일 아침 6시에 도착할 예정이야. 사전 조율은 없다. 사령부에도 통보하지 마. 대장님, 그러시면 곤란한데. 곤란하다고? 왜? 최 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5년 군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특유의 카리스마가 전화를 통해서도 전해졌거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작스러워서. 김준장, 내가 군 생활 35년을 버틴 이유가 뭔지 알겠나? 예. 이럴 때 쓸 수 있는 계급장 하나 달았기 때문이야. 내일 아침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최 대장은 비서관을 불렀어요. 차량 준비해.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한다. 대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참모총장 후보자 검증을 앞두고 계신데. 그래서 더 가야지. 내가 참모총장이 되려는 이유가 뭔 줄 아나? 비서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짜 군인을 지키기 위해서야. 최경호 같은 사람들, 최우석 같은 사람들 말이다. 그날 밤 11시 최진수 대장을 태운 검은색 SUV 2대가 서울을 출발했어요. 한편 강원도 모 사단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스타 장군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새벽 3시까지 긴급회의를 했거든요. 대장님이 왜 갑자기 오신다는 거야? 최우석 중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급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변명을 준비하느라 모든 사람들이 바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어요. 최진수 대장의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새벽 5시 검은색 SUV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최 대장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호야, 이번만은 늦지 않을게. 약속한다. 같은 시각 37년대 장교 숙소. 최우석 중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된 선임들의 압박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 누가 왔을까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박현수 대위가 들어왔어요. 우석의 직속 상관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우석을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우석아, 일어나. 네, 대위님. 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어요. 박 대위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결제해야 해. 무슨 서류인가요? 훈련 관련 예산 승인서야. 별거 아니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우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탄 구매 명세서와 장비 정비비 내역이었는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대위님, 이 실탄 수량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 소대 훈련 계획서와 맞지 않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냥 사인하라고. 그런데 이 장비 정비비도 실제로는 정비를 안 했는데 예산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박대위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우석아, 너 요즘 이상하다. 선임 말을 왜 안 들어? 선임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문제? 뭔 문제? 박대위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장교들이 들을까봐 문을 닫고 나서 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최우석?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아버지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왜 자꾸 투집을 잡는데?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훈련용 실탄이 명세서와 다르게 배분되고 장비 정비는 제대로 안 되는데 예산은 빠져나가고 심지어 사병들의 인권 침해 신고도 묵살되고 있었으니까요. 대위님, 저는 그냥 뭐, 너 혹시 내부 고발이라도 할 생각이야? 박 대위의 눈이 번뜩였어요. 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알았을까요? 설마 그런 생각은 너 컴퓨터 사용 기록 다 나와. 군 내부 고발 사이트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컴퓨터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국정감사 자료 요청한 것도 알고 있어. 그건, 야, 최우석? 너 정말 죽고 싶어? 군대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박대위는 우석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있어야 해. 알겠어?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부정이잖아요. 사병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사병들이 뭐 어쨌다고? 너 지금 사병 편들려고 장교된 거야? 우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군대에 들어올 때 품었던 신념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너 혼자 깨끗한 척한다고 뭐가 바뀔 줄 알아? 이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 박대위는 서류를 우석 앞에 던져놨어요. 내일까지 사인 안 하면 진급 포기하는 걸로 알겠어. 그리고 전속 명령도 나올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전속이요? 응. 최전방 GOP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예편 권고할 수도 있고. 우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어떻게 할 건데? 박대위가 재촉했어요.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내일까지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대위가 나가고 나서 우석은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도 이런 상황에서는 타협했을까요? 우석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우석아, 오늘 면회 갔었는데 못 만났다. 괜찮지? 엄마가 걱정된다. 우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보러 왔는데 면회도 못했다니. 그것도 자신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말이죠. 우석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내일 아침 정식으로 내부 고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우석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 한 삼스타 장군이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새벽 6시 검은색 SUV 2대가 37연대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차량에서 내린 최진수 대장의 모습을 본 헌병들은 깜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삼스타 장군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최진수 대장님 도착하셨습니다. 헌병의 외침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미 새벽 3시부터 비상이 걸린 상태였지만 막상 당사자가 나타나니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김태성 준장은 급하게 달려와 격려했어요.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준장, 최우석 중위는 어디에 있나? 최 대장은 인사도 받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주변에 모여든 장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현재 조사 중이라서. 조사가 뭔 조사야?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령부 회의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장은 최 대장을 안내했어요. 하지만 최 대장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뻔했거든요. 회의실에 도착하자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젯밤 새벽까지 급하게 만든 것들이었죠. 최 대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김준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보고서 손으로 수정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게 페이지 12에서 14까지 잉크 색깔이 다르고 필체도 다르네. 언제 작성한 거지? 김준장은 당황했어요. 최 대장의 눈썰미가 이렇게 날카로울 줄 몰랐거든요. 조작이지? 조작이라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야? 최 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5년 군 생활을 하면서 쌓인 카리스마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대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무슨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중위 하나를 외부 접견 금지시켜? 최우석 중위가 부대 기밀을 누설하려고. 기밀? 뭔 기밀? 최 대장은 서류를 탁 내려놨어요. 그 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훈련용 실탄 몇 발 빼먹은 게 국가기밀이야? 장비 정비비 빼돌린 게 군사기밀이고? 김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 대장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대장님, 그건... 그리고 이거 봐. 최 대장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사병 인권 침해 신고서가 왜 여기 있지? 이것도 묵살한 거야? 그건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3달 전부터. 3달이나 조사해도 결론이 안 나와? 이게 조사야, 은폐야?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최 대장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김준장,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럼 최우석 중위를 당장 불러. 그건 좀. 왜? 못 부를 이유라도 있어? 그때 최 대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여 년 전 훈련장에서 최경호 중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 김준장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경호 중령님이시죠? 그래. 최우석 중위의 아버지야. 그리고 내 부하였고 내 친구였어. 최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자기 아들 좀 지켜달라고. 대장님, 그런데 내가 뭘 했지? 10년 동안 잊고 살았어. 그 약속을 완전히 잊고 말이야. 최 대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 그 아들이 정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너희가 짓밟아 버린 거야. 저희는 그런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 결과가 중요하거든. 최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뭔 줄 알아? 육군 참모총장 후보자 검증을 앞두고 있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주려고 왔어. 최경호 같은 사람, 최우석 같은 사람들이 진짜 군인이거든.
최 대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대 정문 앞에서 하룻밤을 보낸 인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 아들 하나 보려고 6시간 걸려서 온 어머니가 부대 앞에서 밤을 샜어. 왜? 너희가 면회를 막았으니까. 김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군대야? 어머니가 아들 보는 걸 막는 게 군대라고? 최 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희는 군인이 아니야. 군복 입은 조직폭력배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장교가 들어왔어요. 대장님, 최우석 중이 데려왔습니다. 최 대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젊은 장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경호 중령을 빼다 박은 모습이었어요. 들어와. 우석이 들어와서 격려했어요. 최 대장은 그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최우석입니다. 최경호 중령 아들? 예, 그렇습니다. 최 대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닮았구나. 눈빛이 똑같아. 오전 10시 부대 정문 앞에서 하룻밤을 보낸 인숙은 벤치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어젯밤 근처 여관에서 잠을 청했지만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새벽부터 다시 부대 앞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근처 식당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인숙의 사정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도움이 나서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우석이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부대 일이란 게 워낙. 그때 부대 정문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헌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진수 대장님 나오십니다. 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부대 안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장교 한 명이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가슴에는 빼곡한 훈장들이 달려 있고 어깨에는 금빛 견장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대장이었어요. 인숙은 얼른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전화로만 통화했던 그분이 직접 여기까지 와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모님, 최 대장이 인숙에게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괜한 전화를 드렸나 봐요.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 인숙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삼스타 장군이 자신 같은 시골 아줌마 때문에 이런 곳까지 와야 한다니 죄송한 마음뿐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사모님. 최 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아니라 한부하의 친구로 온 겁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 앞에 늦지 않게 오려고 했어요. 최 대장의 말에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장군님, 우리 우석이가 뭘 잘못했나요? 왜 면회도 못하게 하는 건가요? 사모님, 우석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올바르게 살려고 해서 문제가 된 거죠. 무슨 뜻인가요? 최 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부대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석이가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인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말이죠. 그럼 우리 우석이가 피해를 본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최 대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석이 같은 군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때 부대 안에서 한 명의 젊은 장교가 걸어 나왔어요. 바로 우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우석은 달려와서 인숙을 안았어요. 인숙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틀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우서가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인숙은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는 걸 말이죠.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우서가, 최 대장이 우석을 불렀어요. 네, 대장님. 내 아버지 얘기 좀 할까?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대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진수 대장과 최경호 중령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군인이었어. 부하들을 아끼고 원칙을 지키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최 대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도 똑같구나. 아버지를 빼다 박았어. 제가 아버지만큼 훌륭한 군인인지는. 아니야. 내가 더 용기 있어. 최 대장은 우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때로 타협했거든. 하지만 너는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혼자서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최 대장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어요. 내 뒤에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내 앞에는 내 어머니가 계시고. 인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서가,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내가 말이야. 어머니, 그리고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사모님, 이게 제 일이에요. 최 대장은 멀리 하늘을 바라봤어요. 좋은 군인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최경호 같은 사람들, 우석이 같은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 순간 부대 정문 앞에는 따뜻한 감동이 흐르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이뤄진 약속,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희망이었죠. 자, 이제 집에 가자. 최 대장이 말했어요. 우석이도 오늘부터 정상 근무 복귀야. 그리고 사모님도 이제 언제든지 면회 오실 수 있어요. 인숙과 우석은 서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2시, 최진수 대장의 지시로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단 2개 조가 37연대에 도착했어요. 동시에 사이버 조사팀도 투입되어 부대 내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네. 대장님이 직접 나서시니까 어쩔 수 없지. 장교들은 웅성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찰단장인 이승호 대령은 김태성 준장을 불러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최 대장님 지시로 이번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령, 부대 사정도 있고. 사정은 나중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 서류부터 모두 제출해 주세요. 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이버 조사팀이 복구한 삭제된 서버 로그에는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조사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사단장 개인 명령으로 최우석 중위의 면회를 제한하라는 지시가 여기 있네요. 언제 내려진 명령인가요?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조사관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진급 누락자 명단에 최우석 중위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이유는 부대 기강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부대 기강 회의? 네, 하지만 실제 징계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감찰단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였거든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해요. 다른 조사관이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왔어요. 훈련용 실탄이 명세서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1000발이 부족한데
서류상으로는 정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1000발이나? 네, 그리고 장비 정비 예산도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는 정비를 안 했는데 예산은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감찰단장은 점점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정부패였거든요. 사병 인권 침해 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대부분 묵살되었습니다. 신고서는 접수되었지만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해당 없음으로 처리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지난 1년 동안 12건입니다. 감찰단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정도면 부대 전체가 썩어 있다고 봐야 했거든요. 저녁 6시 감찰단장은 최진수 대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어요. 대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부정부패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감찰단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최우석 중위에 대한 보복성 조치들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최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면회 제한, 진급 누락, 전속 준비까지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럼 우석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을 신고하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된 거죠. 최 대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건 조직이 아니야. 파버리지. 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복을 입은 조직 폭력배들이야. 최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태성 준장을 불러. 네, 대장님. 10분 후 김태성 준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앉아. 네, 대장님. 지금까지 조사 결과 들었지? 네. 뭐라고 변명할 거야? 김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너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최 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대장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사단장이잖아.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고. 그렇지만 뭐야? 최우석 중위가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짓밟은 거 아니야? 김 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 최 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육군 참모총장 후보자 검증을 앞두고 있는 내가 여기 온 건 말이야. 대장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 줄 알아? 김 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주려고 왔어. 최경호 같은 사람, 최우석 같은 사람들이 진짜 군인이거든. 최 대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야. 언젠가는 내 아들도 군대에 올 수 있거든. 그때 내 아들이 우석이처럼 당한다면 어떻겠어?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지 않아. 최 대장은 김 준장을 다시 봤어요. 너는 오늘부터 보직 해제야.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장님, 그러면 뭐?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최 대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 그날 저녁 부대 전체에 인사명령이 내려졌어요. 김태성 준장을 비롯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간부들이 보직 해제되었습니다. 동시에 최우석 중위는 모든 제재가 해제되고 정상 근무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보직도 받았습니다. 군 인권 감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거였어요. 밤 10시 우석은 최 대장을 찾아왔어요. 대장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 우석아. 최 대장은 우석을 봤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야.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있어야 군대가 바뀔 수 있어.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6개월 후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인숙이 운영하던 반찬가게 옆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거든요. 군인 가족 상담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마을 이장이 인숙에게 말했어요. 인숙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군대 간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알겠어요. 차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인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상담실로 들어온 것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숙이에요. 아, 네.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신문에서 기사 보고 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김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면회도 제한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혹시 인숙 언니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인숙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줬어요. 군 인권센터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연락해 보세요. 우리 우석이가 일하는 곳이에요. 정말요? 네, 이제는 예전과 달라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생겼거든요. 김영희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어요. 인숙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나서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인숙은 우석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석아, 잘 지내지? 네, 요즘 바쁘긴 한데 보람 있어요. 우석은 군에서 제대한 후 민간 전문관 과정을 거쳐서 군 인권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죠. 그래, 힘들어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어머니도 상담의 일이 어때요? 좋아. 우리 같은 일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인숙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다음 주에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 국방부에서 군 내부 청렴 실천 사례 발표회를 하는데 저와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인숙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내가 뭘 발표해? 어머니가 하신 일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지켜내신 것 말이에요. 그런 게 발표할 일인가? 물론이죠.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야 군대가 바뀔 수 있어요. 인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서울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우서가 엄마는 글도 못 쓰고 말도 잘 못하는데 어머니 진심으로 하시면 돼요. 어머니의 진심만큼 강한 게 없어요. 일주일 후 서울 국방부 대강당에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한 큰 행사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군 내부 청렴을 실천한 모범 사례 발표입니다. 최우석 전 중위와 그의 어머니 박인숙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조명이 켜졌어요. 무대 옆에서 기다리던 인숙과 우석이 손을 꼭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인숙은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석이 옆에서 격려해 주는 걸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석입니다. 우석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군에서 부정을 목격했을 때 처음에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대 아래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 있었거든요. 우석은 인숙을 바라봤어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면회가 거절당해도 혼자서 부대 앞에서 밤을 새워도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예요. 하지만 평범한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석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신 최진수 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최진수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육군 참모 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군대가 정말 국민을 지키는 곳이 될 수 있도록요.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인숙과 우석은 최진수 참모총장을 만났어요. 사모님, 오늘 정말 훌륭한 말씀 해주셨어요. 총장님,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총장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사모님과 우석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 총장은 우석을 봤어요. 우석아, 앞으로도 힘들 거야. 하지만 내가 있어서 군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네, 총장님. 아버지가 꿈꿨던 군대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과 우석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석양이 지는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우석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인숙은 남편의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부탁했던 그분도 만났고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석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원하셨던 길을 걷고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길고 어려웠던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우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석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복이 젖어 있었습니다. 제 딸은 억지로 웃고 있었고요. 저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회식장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술잔을 든 장교들 사이에서 내 딸은 젖은 채로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연 대위, 분위기 죽이네 얼굴에 물 좀 뿌려줘야겠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군의 체면이 아니라 군복 속에 숨은 딸의 눈물이었다는 걸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 투스타 장군이 직접 부대를 뒤엎은 이유, 그리고 그날 이후 군대는 영원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육군참모대학 숙소. 햇살이 창가에 부드럽게 스며들던 아침, 강유진은 조용한 식탁에 앉아 딸 이하연이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걱정 마세요. 요즘 중대원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문자를 읽는 유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한민국군 최초의 여군 투스타 장군. 30년 군 생활에서 얻은 2개의 별은 그녀의 어깨를 때론 무겁게, 때론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전역을 3달 남긴 지금 군 생활의 끝자락에서 감사단장 역할로 한 지방 사단의
파견되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장군님,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오랜 시간 함께한 당직사병 김상우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오늘 파견 첫날이라 일찍 가봐야 해. 네, 장군님. 짐은 제가 실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유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987년 여군으로 입대했을 때만 해도 이런 자리까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시절 여자 장교는 꽃병이나 장식품 취급받던 때였으니까요. 여군이 별 둘까지 달았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파견 부대엔 하연이 복무 중이었어요. 6개월 전 임관한 딸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유진은 생각했어요. 이제 곧 저녁이야. 좀 더 딸과 가까이서 지내볼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단에 도착하자 행정병들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강유진 소장님, 제23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단장 이주환 소장이 앞으로 나와 경례를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때 한중령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중령 신태중. 과거 유진이 대대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장교였습니다. 따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예쁘시더군요. 그의 말에 유진은 묘한 불쾌감을 느꼈어요. 따님이라는 단어에 담긴 어떤 뉘앙스, 그리고 예쁘시더군요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신중령님도 이곳에 계셨군요. 유진은 짧게 대답했어요. 신태중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딸이라고 특별 대우는 안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더 엄격하게요. 그 말에 유진은 미소로 응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첫날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유진은 다시 하연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문장이 유진의 마음에 걸렸어요. 왜 잘 지내고 있다고 굳이 강조했을까?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득 오늘 하루 동안 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딸이 있는 부대에 와서도 만나지 못한다니. 내일은 꼭 보자, 하연아. 유진은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사단 부임 3일째, 강유진은 여전히 딸 하연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주치더라도 부대 안에서는 상관과 부하라는 관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하연아, 저녁에 시간 되면 엄마 숙소로 와. 같이 밥 먹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부대 회식이 있어요. 다음에요, 엄마. 유진은 딸의 표정이 왠지 굳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눈, 긴장된 인매.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시간도 장소도 아니었어요. 저녁, 사단장 이주환의 초대로 장교 회식에 참석한 유진. 그곳에는 신태중 중령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장군님, 요즘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공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자료 검토 중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우리 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주환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신태중이 끼어들었어요. 장군님, 따님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시는 건 아니시죠?
그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감사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중령님.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유진은 신태중의 눈빛에서 뭔가 불온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그는 유진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회식이 끝나갈 무렵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식당 근처 강당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리자 한 병사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누구십니까? 강유진 소장이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병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그때 안에서 여성의 웃음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야유가 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 대위, 그 얼굴에 물 좀 적셔야겠어. 너무 근엄해서 분위기 죽잖아. 순간 유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연? 병사를 제치고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하연은 흠뻑 젖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억지로 그린 듯한 미소, 주변 장교들은 웃고 있었고 한 손엔 종이컵을 든 신태중이 서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태중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 장군님. 그냥 장난 좀. 하연 대위도 웃고 있었잖습니까?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 말이 더 유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체념, 그리고 공포. 모두 해산하십시오. 지금 당장. 유진의 명령에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신태중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유진과 눈을 마주치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갔어요. 방에 둘만 남자 유진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유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딸이 보낸 문자들이 떠올랐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감시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보안팀장에게 부탁해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확보했어요. 영상 속에는 하연이 물과 잔반을 얼굴에 맞으며 억지로 웃고 있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연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군 장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자신이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유진은 창가에 서서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여군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딸이었으니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유진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감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밝혀낼 겁니다. 아침 일찍 강유진은 감사실에 앉아 지난밤 확인한 CCTV 영상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여군들이 겪는 괴롭힘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물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술을 마시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얼굴에 묻히는 장면까지. 이건 단순한 군기잡기가 아니야.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신태중이 들어왔어요. 장군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던 것뿐이었는데. 유진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중령님, 지금 그게 사과로 들리실까요? 신태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군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원래 어떻다는 겁니까? 여군들을 괴롭히는 게 당연하다? 그게 군대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신태중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장 이주환이 감사실로 찾아왔습니다. 강 소장님, 어제 일은 유감입니다만. 이주환은 말을 이었어요. 이런 작은 일들로 부대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적인 문제는 따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내 딸 문제로 부대를 뒤흔들지 말라는. 사단장님, 이건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군 기강 문제입니다. 이주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장님, 전역 3개월 남으셨죠? 평안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표정을 감추고 대답했어요.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단장이 떠난 후 유진은 딸을 불렀습니다. 하연은 굳은 표정으로 감사실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 전출 낼게. 그냥 여기선 그게 나아. 유진은 놀랐습니다. 하연아, 그날 밤 일 진짜로 괜찮은 거니? 하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군대는 그런 거야. 그냥 안 어울리면 맞춰야지. 딴 애들도 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맞춰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여기서 튀면 우리만 힘들어져. 유진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있잖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게.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더 힘들어. 다들 나보고 엄마 뒤에 숨었다고 수군거려. 장군 딸이라고. 그 말에 유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있어서 딸이 더 힘들다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하연이 떠난 후 유진은 다른 여군들의 영상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포와 체념이 섞인 얼굴, 물을 맞은 채 웃고 있는 표정들. 심지어 한중이는 울다시피 하며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그 중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소연 중위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대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말하면 누가 이야기했는지 다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유진은 이해했습니다. 여군들은 침묵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라고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의 책상에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감사권 남용 및 부적절한 직권 행사 관련 진정서. 신태중의 이름으로 제출된 문서였습니다. 장군님이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유진은 문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은 역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역고발한 것이죠. 그날 밤 유진은 감사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문서의 날짜가 뒤바뀌어 있고 서명이 조작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미 감사 자료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구나. 유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오기 전부터 그들은 감사를 무력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뭘 그렇게까지 숨기려는 걸까? 유진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연아, 오늘 밤 엄마 숙소로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내가 장군이라도 너 하나 못 지키는구나. 그 말을 중얼거리며 유진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챕터 4. 고립. 이튿날 아침 강유진은 딸 하연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연의 숙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연 대위는 어제 저녁 외박 나갔습니다. 아직 복귀하지 않았어요. 당직 사병의 말에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연은 평소 외박을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더구나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외박이라니. 누구와 같이 나갔는지 아나요? 혼자 나가셨습니다. 장군님. 유진은 급히 하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억지로라도 웃었으니까 다 내 잘못 같아. 근데 나 정말은 웃고 싶지 않았어. 엄마 미안해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떠나고 싶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유서였어요. 하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건가? 유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 부대 비상소집, 이하연 대위를 즉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장 이주환이 막아섰어요. 소장님, 진정하십시오. 한 명의 장교가 외박을 나간 것뿐입니다. 비상소집은 과하지 않습니까? 사단장님, 제 딸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건 비상 상황이에요. 이주환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진은 분노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스스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개인 전화로 지역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오랜 군 생활에서 쌓은 인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경감님, 제 딸이 실종됐어요. 유서를 남기고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의 도움으로 하연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은 부대에서 멀지 않은 시내 공원이었어요. 유진은 곧바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한적했어요. 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공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연아, 하연아, 어디 있니? 1시간 가까이 찾아 헤맨 끝에 유진은 공원 구석의 벤치에서 하연을 발견했습니다. 딸은 멍하니 앉아 손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연아. 유진은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하연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제야 봤을까? 유진은 딸을 안고 울부짖었어요.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멀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연아, 집에 가자.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하연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온 유진은 즉시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의무대장은 하연을 진찰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진단했어요. 당분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연을 병실에 재우고 난 후 유진은 본부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조치를 취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본부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감사 확대 요청은 내부에서 기각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감사 권한이 축소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장 이주환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장님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공적 임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누구의 판단입니까? 국방부 감사실의 결정입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동료 장성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자중하라. 그날 밤 유진은 병실에서 잠든 하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유진은 생각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하연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있잖아.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공식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그녀에겐 아직 2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밤중에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어요. 여보세요? 장군님, 저는 박소연 중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하연 대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진은 바로 앉았어요. 소연 중위,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내일 밤 10시 부대 후문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증거가 있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진은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누군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밝혀낼 거야. 유진은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모든 여군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유진은 일찍 일어나 하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의무대장은 진정제 효과로 하루 정도 더 잘 것이라고 했습니다. 푹 쉬어, 하연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유진은 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나왔어요. 오늘은 감사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조작의 흔적들을 더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감사실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진의 책상은 텅 비어 있었고 컴퓨터도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어제 저녁에 사단장님 명령으로 모든 자료가 이전됐습니다. 이제 감사는 본부 주도로 진행된다고. 유진은 분노했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알겠네. 고맙다. 사단장실로 향하던 유진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주환을 한 번 더 만나봐야 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사단장님? 이주환은 차분히 유진을 맞이했어요. 소장님, 어제 따님을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위선적인 태도가 유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사단장님, 제 감사 자료들이 모두 이전됐더군요. 네, 소장님의 객관성 문제로 감사 주체가 변경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진은 똑바로 이주환을 바라봤어요. 사단장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군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요. 이주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장님, 군대에는 군대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군들도 그 틀 안에서 적응해야 하지요. 그 틀이라는 게 괴롭힘과 성희롱이라면요? 이주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 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녁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게 평안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타깝지만 개인의 문제입니다. 군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주환의 벽은 너무 단단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유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컴퓨터실에서 몰래 과거 감사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특히 여군 관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사단에서 2명의 여군이 자살했어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999년에
자살한 김미정 중위 사건은 의문점이 많았어요. 유서가 발견되었지만 필적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도 불분명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유진은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군 정예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문서였어요. 겉보기에는 여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문서에는 여군들을 길들이기 위한 비공식적인 지침들이 담겨 있었어요. 단체 응집력 강화라는 명목하에 여군들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법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약속대로 부대 후문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소연 중위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것을 보세요. 소연은 USB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신태중 중령이 관리하는 여군 전용 회식 순번표와 회식 동행자 배정표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적 오더 문서도 있어요. 유진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군들은 돌아가며 특별 회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받아요. 거부하면 인사불이익이 따르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죠? 신고해도 묻혀요. 1999년 김미정 중위가 그랬어요. 그녀는 용기 내서 신고했지만 유진은 소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해했습니다. 자살로 위장된 사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유진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 누가 모았나요? 김미정 중위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어받았죠. 하지만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요. 제 이름은 절대 걱정 마세요. 보호해 드릴게요.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유진의 핸드폰에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장군님, 당신이 군복을 벗기 전에 진실 하나는 알고 가시죠. 첨부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여군 전용 회식 순번표, 회식 동행자 배정표, 부서별 사적 오더 문서, 그리고 자살로 위장된 여군 사건의 조사 기록 누락 문서까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걸 은폐한 인물이 사단장 이주환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수년간 관리해 왔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덮어왔어요.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국방부 장관 면담 요청을 올리고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내부 감찰로 충분하다며 사건을 덮으려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의 인사기록부에 다음 문구가 올라갔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감정적 감사자. 유진은 이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전역하거나 끝까지 싸우는 것. 그녀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기자회견장. 강유진은 단상 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로 그녀는 30년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원하던 방식의 마침표는 아니었습니다. 3일 전 유진은 전역을 결심했어요. 내부에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녀의 모든 주장을 개인적 감정에 의한 과잉 대응으로 규정했고 심지어 정신 감정까지 요구했어요.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야. 유진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그녀와 함께 임관했던 동기, 지금은 국회 국방위원인 정태영 의원이었어요. 유진아, 이건 큰일이다. 확실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이 그리고 다른 여군들이 당한 일이야. 확실해. 정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고 그 직후 이 기자회견이 마련되었어요. 유진은 모든 언론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유진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지금부터 저는 장군이 아닌 엄마로 말하겠습니다. 유진은 첫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하영과 여군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남은 회식 영상, 그리고 그들이 당한 모욕적인 행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공개했어요. 여군 전용 회식 순번표, 회식 동행자 배정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서별 사적 오더 문서까지. 이것은 단순한 군기잡기나 회식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과거 이러한 행위에 저항한 여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기 위해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살로 위장된 사건들이었죠.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이런 폭로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명예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실 위에서만 명예는 존재합니다. 우리 군의 진정한 명예는 이런 부끄러운 행위들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회복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 폭로로 인해 군 내부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전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사기록부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감정적 감사자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죠. 사단장 이주환 소장과 신태중 중령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군, 검찰과 국방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장군님, 왜 이제서야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까? 여군으로서 30년을 복무하셨는데 이전에는 몰랐던 건가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질문은 그녀 자신도 수없이 던져본 질문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어요. 참아야 한다. 적응해야 한다. 그게 군대다라는 말들을 저 스스로에게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침묵이 결국 제 딸까지 그 피해자로 만들었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장군이 되고 별을 달고 유리천장을 깼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오지 않았어요. 단지 저 하나만 올라갔을 뿐 시스템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라도 그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진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언론사들의 추가 인터뷰 요청, 동료 장교들의 항해, 그리고 딸 하연으로부터의 문자. 엄마, TV에서 봤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유진은 그 문자를 읽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군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딸들이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을까? 그날 밤 국방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강유진 소장의 폭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유진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입었던 군복을 이제 그녀는 벗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구나.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군복은 벗을지언정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강유진의 폭로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군 검찰은 신태중을 직위에 제하고 사단장 이주환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렸어요. 유진은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증거들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진술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아침 식탁에서 하연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하연은 이제 유진과 함께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 너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어제 박소연 중위한테 연락 왔어요.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 어떻게?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대요. 그리고 다른 여군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유진은 따뜻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날 오후 유진은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회의장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강유진 소장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증거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 유진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저 역시 이런 사실을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건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한 후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참아야 한다, 적응해야 한다는 말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5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유진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고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군을 떠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모든 여군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여성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저는 김미정 중위의 어머니입니다. 유진은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김미정은 1999년에 자살로 처리된 여군이었습니다. 제 딸이 정말 자살한 건 아니죠? 노인의 눈에는 25년의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신태중과 이주환에 대한 첫 번째 심리였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하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신태중 중령과 이주환 소장의 직권 남용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군 판사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유진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강유진 소장님,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장군이었지만 그날 제 딸은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젖은 채로 웃고 있었던 그 아이는 제가 지키지 못한 제 전부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유진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딸을 대신해 진술합니다. 그리고 김미정 중위를 대신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신태중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이주환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판 후 유진은 하영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많은 여군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역, 예비역, 그리고 미래의 여군들까지. 한 여군이 유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여군들이 서명한 진술서였어요. 맨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연 대위가 억지로라도 웃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유진 소장님이 목소리를 내주셨기에 우리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그 종이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연이 그녀의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아직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강유진의 폭로 이후 6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여군 인권보호강화법이 제정되었고 모든 부대의 성희롱 괴롭힘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신태중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주환은 직위해제 후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어요. 김미정 중위 사건도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전역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하영과 함께 지내며 때로는 예비역 모임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장군님, 전화 받으세요. 하연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유진은 부엌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유진 전 소장님이십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유진은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오후에 뵙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유진은 국방부 장관실을 찾았습니다. 장관은 유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소장님, 우선 그동안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의 폭로 덕분에 우리 군은 중요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여군 인권센터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유진은 놀랐어요. 저에게요? 네, 소장님만큼 이 일에 적합한 분은 없습니다. 여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군을 떠났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싸움을 이어갈 기회였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장관님. 한 달 후 여군 인권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단상에 올라 연설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온 모든 여군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모든 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청중 속에는 하연도 있었어요. 그녀는 군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배 여군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하며 말했어요. 이젠 우리끼리라도 지켜줘야죠. 센터 업무는 바빴지만 유진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여군들의 상담을 듣고 정책 개선안을 만들고
때로는 직접 부대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 하연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녁 선물이에요. 유진은 놀랐습니다. 전역한 지 이미 9달이나 지났는데 하연은 웃었어요. 늦었지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유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군복 한 벌과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이젠 엄마도 웃어도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그 옷을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입었던 군복, 때로는 자랑스럽게,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던 그 옷. 고마워, 하연아. 그날 밤 유진은 베란다에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있던 2개의 별은 이제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의 회의, 정책 검토, 그리고 오후에는 군사학교 강연까지.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여생도가 다가왔어요. 강 이사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군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요? 유진은 그 여생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길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생도는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도 언젠가 장군이 될 수 있을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최초의 여군 장군이나 유일한 여군 장성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계급도 권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일으킨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연과 함께 식사를 하며 유진은 물었어요. 하연아, 요즘 부대 생활은 어때?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이제 여군들도 진짜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벗어놓은 군복은 다시 입지 않겠지만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에요. 그래. 진짜로 웃는 거 나도 한번 해보자. 유진은 조용히 웃으며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비는 마치 오랜 상처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군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여군들은 억지로가 아닌 진짜로 웃을 수 있는 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